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지 못한 소식, 또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선박 충돌로 대형 다리가 붕괴가 됐죠. 그 화면들 많이 보셨겠는데 네. 무슨 영화 장면처럼 그렇게 돼서, 그리고 또 그 모스크바 그 테러 참사가 있고 나서 직후라서 혹시 이건 무슨 또 테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그 당국 얘기는 전혀 테러 상황은 아니다. 그 컨테이너선이 그 CNN 화면을 새벽에 보니까 그 볼티모어 항에서 떠나기 전에 이렇게 그 부두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손상을 입었던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동력 부위가 손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가는데 그 동력을 상실해서 어쩔 수 없게 다리에 충돌하는 장면 뭐 다들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 한 8명 정도가 실종된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다리 위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8명이 빠졌는데 2사람은 구출을 했는데 6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선박이 충돌 직전에 조난 신호를 이미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 통행이 차단이 돼서, 그리고 또 현재 시간 새벽이라서 생각보다는 인명 참사가 피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요. 네. 선박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있습니까? 현대중공업이 2015년에 건조를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네요. 3만 한 2천 톤급이고 컨테이너를 한 근 10,000개 정도 실을 수 있는데 한 절반 정도를 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스리랑카 콜롬보로 갈 예정이었는데 파나마 지났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국 동부 해안에서 아주 그 주요 그 물류항이거든요. 특히 자동차 수출입을 미국에서 가장 큰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이제 완전 차단이 된 상태니까 네. 이것도 이제 물류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 수출입 관문 볼티모어 항이 다리 붕괴로 폐쇄가 되면서 네. 이제 물류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무래도 불가피하지 않을지 네. 그런 얘기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트루스 소셜, 앞서서 뉴욕이오 통해서도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 뭐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 세계 500대 부자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근데 또 다른 얘기들도 전해지나 봅니다. 트럼프가 지금 돈이 많이 아쉽죠. 그 재판 공탁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오늘 새벽에 첫 거래에서 뭐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지금 네. 트럼프가 뭐 블룸버그 억만장자 500대 부자 대열에 들어갔다. 그래서 재산이 한 50억 달러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이제 6개월간 주식 매도가 금지되는 락압이 걸리죠.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급하니까 네.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이사회 동의를 받으면은 이거보다 먼저 매각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좀 가격을 떨어뜨려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저는 트럼프가 떼돈을 벌긴 벌었는데 심기가 그렇게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인 비용과 관련돼서 굉장히 돈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 전해드리고 나서 뭐 절반으로 공탁금이 좀 줄었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뭐 재판이 네. 하도 많아서요. 민사 재판이 있죠. 네. 그 과거 성추문, 그 입막은 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맨하탄 법원에서 이제 처음에 공탁금을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게 했다가 트럼프가 이제 여기 대해서 얘가 너무 심하다 하니까 이제 2,300억 원 정도로 이제 크게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 대신 열흘 안에 내라. 그저께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 한 8일 후에 내야 됩니다. 네. 트럼프는 지금 측근들 얘기는 이거는 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현금이라든가 현금에 상환한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현금을 다 바닥을 긁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은 그 뉴욕주 검찰이 뭐 트럼프 타워고 뭐 전용기까지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거는 모면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마음은 좀 무거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매각을 좀 일찍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지금 네.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공탁금이 크게 떨어지니까 이제 트럼프가 또 좀 기세가 올라갑니다. 거봐, 그 엉터리 재판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뉴욕주 검찰총장실에서 이미 법원에서 당신이 사기친 거 판결은 났다. 공탁금 줄었다고 이거 가지고서 무슨 뭐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로이터가 어제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 월가 쪽에서 트럼프를 좀 도와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헤지펀드 큰손인 존 펄슨. 이 사람은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되면은
재무장관 하마평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미국 석유가스 재벌 해럴드 햄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앞서 그 공탁금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좀 돈을 모으자 해가지고 그걸 뭐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다음 달 5일 팜비치에서 트럼프 정치 모금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행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아주 최측근인 모양입니다. 네. 트럼프 관련 소식 하나 더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사법적인 거에 연루가 돼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형사 재판이 또 다음 달 시작이 된다. 이건 어떤 사건 관련인가요? 참 제가 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네네. 그 말씀드린 민사 재판은 네. 그 트럼프가 자산 부풀리기 의혹인 거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그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이게 이제 형사 재판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재판이 원래 3월 25일로 예정이 됐었는데 트럼프 쪽에서 재판 지연 뭐 연기해달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한 차례 연기를 해줘서 그게 다음 달 15일로 돼 있는데 트럼프가 이게 좀 내가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재판을 어떻게 받느냐 해서 하는데 이 법원에서 그건 안 된다. 받아라 해서 4월 1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처음으로 미국 전직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형사 재판에 법정에 서야 합니다. 이게 지금 형사 재판도 한 건이 아닌가 봅니다. 이거 말고 세 건이 네. 더 있죠. 그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지금 네. 보니까 그 의사당 난입을 초래했던 그 대선 2016년 대선 결과 뒤집기 그 부분. 그 다음에 기밀문서 유출 그 건이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조지아주가 그쪽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세 건이 더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네 건이 그 혐의가 무려 88개 혐의입니다. 네. 근데 뉴욕타임스가 지금 보니까 기밀문서 유출건 재판이 원래 5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계속 이걸 이제 연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아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선거 전에는 재판을 안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저 성추문 입막음 건은 뭐 법정이 아주 단호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그 블룸버그가 그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 바이든이 지난 7일 현지 시간으로 국정연설을 했죠. 그 다음 날부터 7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7개 경합주 가운데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여기는 이제 이른바 과거에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부루장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동률이거나 오히려 뒤집어졌습니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한테 바이든이 지다가 1%포인트 차지만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물론 아직도 네. 7개 주 전체로는 트럼프가 앞서는데 격차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분석은 국정연설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의 그 고령에 대한 그런 것들도 경제가 조금씩 미국 경제가 좀 이렇게 좀 호조를 보이니까 그런 걸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저는 트럼프한테는 지금 이것도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국정연설을 통해서 좀 결집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이 고령 우려가 계속해서 다만 따라붙는데 이제 네. 바이든 지지율 반등이 일시적인지 이게 계속 이어질지를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 분석도 덧붙여졌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고강도 부자 증세를 내세우는데 실제로는 첫 임기 중 세금이 뭐 전체적으로는 좀 순감할 것이다 이런 추정이 있다고요? 뉴욕타임스가 그 미국의 그 비영리단체 조세정책센터라는데 거기 이제 의뢰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개인하고 기업에 대한 그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죠.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감세가 대기업이나 주주 그 이제 큰 돈 버는 사람들한테 부과한 세금보다 더 큰 걸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바이든 임기 4년 이제 첫 임기 4년간 한 실제로 그 세금이 우리 돈으로 805조 원 정도 순감한 걸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계속 무슨 뭐 부자 증세 해가지고 뭐 증세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로 보면은 미국 전체로는 세금이 많이 주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포함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짐작하시겠지만 인프레 감축법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그 반도체법 같은 거 지원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다만 이제 이런 그 인프레라든가
특별 규제 같은 이 부분은 이제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석을 한 센터 선임연구원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세가 급진적인 인상이 아니라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감세 기조다 이겁니다. 이렇게 백악관의 지적을 했습니다. 입장은 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는 이제 뉴욕타임스에 이제 네. 대변인 성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맞다. 그런데 대기업하고 부자들한테는 제대로 세금을 받았고 그다음에 중산층 노동자를 위해서 세금을 내린 걸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볼까요? 이 빅테크를 향한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계속해서 뭐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유럽연합이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해서 디지털 시장법 시행 18일 만에 알파벳을 비롯해서 애플, 메타를 정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내용이 아주 어떻게 될까요? 발이 빠릅니다. 네. 집행위원회가 그저께 이 지금 말씀드린 그 알파벳, 애플, 메타에 대해서 이 디지털 시장법 을 크게 5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위반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조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를테면 어떤 앱 개발자들한테 불리하게 해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자기네께 먼저 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짜로 해주는데 광고 봐라 이런 거 있죠. 선택하라는 거. 네네. 이런 것들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이 빅테크들은 자기들이 디지털 시장법 발효되고 나서 일부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집행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아주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불공정 관행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애플에 대해서 이런 칼을 빼들면서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또 추가적인 얘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달 초에 음악 스트리밍 앱 네. 서비스 관련해서 불공정 관행으로 미국에서 조사받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유럽연합까지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뭐 구글 검색 엔진에서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네께 먼저 이렇게 뜨도록 하는 것도 이제 그것도 지금 이제 요주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이걸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강요하는 거라는 비판이 있고요. 네. 유럽연합 내수당당 집행위원 얘기가 뭐 손질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직까지 많다.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1년 안에 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전 세계 매출의 10% 최대, 그리고 반복해서 위반을 하면 20%까지 아주 뭐 칼을 아주 그냥 무섭게 휘두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유럽연합도 이렇게 뭔가 조사하다가 그럼 이제 기업들한테 중간중간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피드백도 받았는데 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12월간 하고 자기들이 판단하면 바로 해라. 그러니까 아주 뭐 강도가 굉장히 좀 강도가 셉니다. 네. 빅테크 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이런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집니다.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빅테크들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가만히 안 있겠죠. 네. 뭐 성명들 일제 냈습니다. 뭐 협조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디지털 시장법 나오고 나서 많은 손질을 했다.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또 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측통들 얘기가 지금 이렇게 빅테크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불복하여서 소송할 게 뻔하다. 이렇게 내다보네요. 네. 애플, 알파벳, 뭐 메타 세부적으로 하는 얘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거 나오고 나서 이런 뭐 유럽 시장 서비스 운영 방식을 크게 변경했다는 게 이제 알파벳 쪽 얘기고요. 그리고 또 알파벳 쪽에서는 작년에 집행위원회하고 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몇십 차례 피드백 받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우리가 수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메타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독 서비스라는 거는 조금 새로운 거다. 이거를 좀 당신들이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운데 보니까 집행위 관측통들 얘기가요. 아마존도 지금 조사 가능성을 지금 열어뒀다는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을 그러니까 자사 브랜드를 이렇게 앞에 나오게 하는데 이게 지금 걸릴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유럽연합이 조사하는 빅테크들이 전부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측통들이 미국이 이거를 어떤 좀 자기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또 보고
미국하고 유럽연합 간의 어떤 이 빅테크 규제에 둘러싼 마찰, 이게 또 외교적 어떤 마찰로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이건 12개월간 어쨌든 조사를 좀 완료하고 좀 말씀해 주셨지만 강도 있게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요. 아주 의지가 흐름도. 강합니다. 네,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볼까요? 일본이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잖아요. 그런데 뭐 전투기 수출도 이제 허용한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저는 일본이 야금야금 네. 치고 들어오네요. 지금 미국하고 그 라이선스 생산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미국에 이제 공급을 해주기로 했죠. 거기 더해서 지금 어제 일본 가기에서 지금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하고 같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착수를 네. 했거든요. 그 전투기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것도 일본이 허용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부분에다가 이런 이제 제3국하고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제3국 수출도 이제 허용하는 항목을 추가로 한다는 겁니다. 점점 이제 문을 여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전투기의 범위는 있겠죠.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네. 그거는 이제 자기들도 이제 그 외부의 눈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차세대 전투기로만 한정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대상국이 전쟁 중인 나라는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방위 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제한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가 포함해서 15개국이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교도통신 보도는 협정 체결국은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일본 의회에서 이걸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 얘기 하고 있습니까? 방위상이 어제 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안보 환경에 상응하는 전투기 제작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국제사회의 좀 시각이 이제 따가운 시선이 있어서 그런지 엄격하게 수출을 통제하겠다. 그래서 평화국가라는 기본임을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데 글쎄요.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얘기입니다. 한국과 국제 핵 융합 실험로 재료 실험을 논의 예정이다. 어떤 얘기일까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국제 공동과학 프로젝트죠. 국제 핵 융합 실험로. 네. 여기는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러시아 외에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죠. 이제 차세대 인공태양을 이제 만들려는 거죠. 근데 지금 러시아 관영통신 타스 보도인데 이 관련 재료 실험을 위해서 러시아 측이 우리하고 조만간 협의를 할 거라는 겁니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 로사톰 소속 관계자 얘기가 이 융합 실험로의 가장 안쪽에 들어가는 그 벽을 만드는 데 쓰이는 혁신 물질에 대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자기네가 먼저 하고 러시아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하는 거를 지금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전 최근에 우리가 좀 러시아하고 관계가 조금 좀 떨떠름해졌는데 이런 협력은 계속된다는 건 참 그래도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기후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가 엘니뇨, 라니냐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엘니뇨에 따른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남아프리카 쪽이죠. 영내 국가들이 잇따라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있다고요. 지원도 호소하고요. 엘니뇨 때문에 가뭄이 심각하다는 건 다들 아실 네.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쪽 보니까요. 말라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그저께 국토의 한 80% 이상을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요 작물인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도 거의 반타작 했고 그래서 한 60만 톤 정도 식량 공급이 시급하다는 그런 호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접국 잠비아도 역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고 짐바브웨 같은 경우도 이 가뭄 장기화 때문에 재난 사태 선포를 지금 검토 중인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거는 식량, 식수 이런 거겠죠. 이미 유엔 네. 식량 계획이 가뭄이 닥치기 전인 지난해 말에 아프리카 남쪽 한 5천만 명 이상이 기근해. 근데 아프리카 쪽에서 하도 이런 게 많으니까 하는 건데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잠비아하고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40년째 2월이 가장 건조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말라위, 모잠비크, 앙골라 같은 경우도 강우량이 지금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뒤이어서 인도도 식순환이 심각하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역시 인도도 지금 엘니뇨 충격이 큽니다. 네. 작년 몬순 기간, 그러니까 7월에서 9월이죠. 그때 이제 너무 비가 적게 와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드디어 저수량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인도 정부가 감독하는 전국의 주요 저수지 한 150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40%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5월이면은 이제 폭염이 오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중부, 남부 같은 경우는 특히 식순환이 심각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인도 그 관계자 얘기가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수력 발전도 지금 이제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수위가 자꾸 줄어드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수력 발전을 줄이고 식수 공급부터 먼저 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당국자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역시 기후 위기죠. 네. 우선적으로 식수, 식량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얘기까지 국제뉴스 함께했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